네, 이번 시간에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성매매 이야기,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할 학습 내용입니다. 자본주의와 성상품화,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성착취 문화, 성매매 예방을 위한 우리의 실천,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건 그 왼쪽에는 도쿄올림픽의 여자 체조 예선전에 독일 여자 체조 대표팀이 입은 유니폼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비치 핸드볼 팀 노르웨이 선수 여자 선수들이 입은 유니폼입니다. 뭐 좀 다른 것 같은가요? 네, 과거와 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비키니가 아닌 반바지 차림으로 또 긴 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이 선수들의 기량을 중요시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복장 때문에 불편하다. 이것은 성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반바지 차림, 긴 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나왔던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비치 핸드볼 팀 여자 선수들이 그 복장 위반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 7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한 팝 가수가 내가 이 벌금을 다 내주겠다라고 하는 재미난 저는 그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매매 예방 교육과 이런 사진, 이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눈치챈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스포츠 경기의 관중석에 무관중이었습니다. 그 팬들이 너무 실망하는 것,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구단에서는 이렇게 아바타 인형을 데려다 놓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집에 어린 아이들이 자화상을 그려서 코팅을 해서 관중석에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 인형 캐릭터를 우리 한 업체에서는 선물로 해서 이렇게 관중석에 놓아둔 것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했습니다. 아,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구나 라고 칭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한번 보십시오. 무관중 경기 관중석에 리얼돌을 뒀습니다. 여러분, 리얼돌이 무엇인가요? 네, 사람 인형, 전신 인형을 리얼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얼돌은 남자 리얼돌보다는 여자 리얼돌이라는 겁니다. 여성의 신체 크기 그대로 모형을 두고 특히나 또 미성년자, 여자 미성년자 그 리얼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대법원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거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훼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수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단에서는 이런 리얼도를 배치를 해서 아주 훌륭한 일이다라고 자랑 삼아 지냈던 이런 것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외신들도 굉장하다. 여기 대한민국은 성인용품 리얼도를 설치를 하다니 굉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상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상벌위원회가 그 프로 축구연맹이었습니다. 리얼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1억 원이라는 징계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도 자유다, 개인의 자유다, 또 물질이 너무나 우선이다, 뭐 물질 만능주의, 돈이 전부다, 막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의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성상품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좀 해봅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은 물론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 가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성까지도 상품화시켰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오락, 광고, 유흥, 향락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퇴폐까지 이르는 인간에게 소모품이 되고 있는 다양한 목적으로 소모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상품화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위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다. 여성의 성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고 강조되어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도록 만든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지나친 성의 상품화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성상품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상품화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거는 우리가 보면은 광고에서 또 게임에서 또 TV 프로그램에서 미인 대회를 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성상품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직접적인 성매매,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매매. 주로 팔리는 사람은 여성이고 사는 사람은 왜 남성일까요? 성매매 이 관계에서 성적인 자기 결정권, 성적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구매자가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겠죠. 성매매 현장에서 성폭행이 일어난다면요? 우리가 여기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가? 성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구매는 무엇 때문에 할까? 성구매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지, 왜 성매매 피해자라고 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뒤쪽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필요한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쾌락을 얻는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어도 거래를 약속하고 성행위를 할 경우가 있어요.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PC방에 요금을 내준다든가 음식을 사주고 술을 사주는 이런 행위도 성행위가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매매 방지법은 2004년 9월 23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나이만큼이나 제정된 지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집결지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한 3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은 15명이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니까 그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엄청난 착취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타담한 일기장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우리나라 국회, 지금은 여러분 21대 국회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19대, 16대 국회입니다. 16대 국회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이 이거는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법을 통과시킨 것이 바로 성매매 방지법입니다. 우리가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기 이전에는 정말 부끄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윤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윤락이라는 단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도 마땅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한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이 윤락이라는 단어 속에서 성매매라는 단어, 이 법을 만들기까지 이 성매매 사고 파는 알선하는 이런 것까지 이 단어를 가지고 오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이 매매라는 것은 공정한 거래, 대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더라. 이것도 잘못된 단어다. 이제는 상업적 성착취라고 이름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는 이 오프라인 속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속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이것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는 판매,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표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조사에서도 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3명 중에 1명이더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는가? 그렇다 64%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를 받은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공감해 주면서 서로 알아가자고 했다. 쉽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사진이나 영상을 팔라고 했다. 여러분 이런 거 메시지와 함께 신체 부위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의 성폭행하는 것, 거기 관련되어서 불법 촬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매매 시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익히 그 매스컴에서도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는 협박을 받았다. 성적인 동영상을 보내라고 협박받았다. 친구나 가족에게 이 나쁜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받았다. 성적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받았다. 협박에 의해 동영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로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성매매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짐작이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접속을 하는 시간이 늘면서 성범죄에도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는 모두 출근하고 코로나19로 혼자 집에 있던 11살 A양은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과 친해졌습니다. 이후 얼굴 사진을 시작으로 협박과 함께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한 남성. 잡고 보니 A양 또래의 중학생이었습니다. 13살 B양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남성 2명과 대화하다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는 제안에 넘어가 노출 사진을 보낸 후 사진 유포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10대 중학생과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도 어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 서비스 상담 실적을 보면 피해 지원 초기 74건이던 미성년 피해자는 이후 3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없던 13세 미만 피해자가 10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 이 부분에 개인이라는 이름 뒤에는 수많은 공모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매매 피해자 뒤에는 업주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도 있습니다. 채팅 앱도 있습니다. 유흥업소의 알바 사이트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광고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다녀온 사람들이 후기를 쓰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또 폭력 조직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매매 피해자에게 성형수술 다이어트, 또 약물과 관련되는 것을 지원해주는 의료적인 이런 병원도 있고요,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공모하는 이런 의료 단체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소개업자도 있다, 업소 관리자도 있다, 업소 주변 상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매매 피해자를 두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모자들이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표적을 삼아서 성매매로 유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매매로 유입을 해야 되는, 성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표적이 될까요? 그렇죠. 힘없고 약한, 돈 없는, 백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위가 낮은 이런 여성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여자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사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매매를 왜 벗어나지 못할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면 되지. 본인이 원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성매매 피해자 연령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맨 처음 성매매로 유입되는 그 연령을 봤을 때 14세에서 17세가 88.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세에서 17세라고 한다면은 지금 학교 다니면 중학생이란 말입니다. 고1까지. 어떻게 하다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니? 라는 이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요, 주로 자고 먹고 돈이 없었다, 경제적인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성매매 시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린 청소녀라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단 거기 발을 딛고 나면은 이런 거 있죠. 너 여기 있었던 거 SNS에 올려버린다라고 협박을 한다든가, 가족에게 이제 다 알려버리겠다, 신고하면은 너도 처벌받는 거야. 우리 사회가 성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 파는 사람도 벌을 받는, 우리가 금지주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너도 신고하면 처벌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매매 시장 속에서 내가 현장에서 성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처지가 되는 거죠. 네가 여기 나가면 멀쩡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너를 잡을 거야, 도망가지 말라는 둥 회유와 압력도 주기도 하고요. 공포로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성매매에 대해서도 통념들이 있습니다. 합법화하면 되지 않느냐,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 주자, 돈 많이 벌지 않는가라는 이런 잘못된 통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실제로 그 합법화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합법화 나라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다음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가 직업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업이란 무엇인가요? 일정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직업으로 선택이 되면서 5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이것은 경력이 쌓이면서 월급도 더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급도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매매 이 현장 속에서는 5년, 10년, 30년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거기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직업으로 등록이 되는 4대 보험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3년, 5년 후에 나는 어느 정도 이 직업에서 벗어나고 싶다. 다른 직업을 택했다. 때로는 뭐 다 청산하고 나는 결혼해서 아이와 함께 전업주부로서 살겠다.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낳은 아이가 엄마는 과거에 어떤 직업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었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또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귀천하다. 함부로 해도 된다. 아직까지 의식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앞으로도 과연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확실히 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훗날에도 그 엄청난 후유증, 전쟁터에서 그 참가한 용사 이상으로, 병사 이상으로 그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증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각국의 성매매 금지와 합법에 대한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평가를 들여다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그 금지주의입니다. 그 네바다주라는 이 한 주만 합법된 주인데 이 주에서는 유난히 성폭력의 범죄가 4배가 늘었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귀한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성매매가 합법이 되어 있다 보면은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와도 연관이 있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이라는 이 나라는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맨 처음 이 나라는 인신매매가 엄청났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겠다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독일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의 여성들이 독일에 와서 맥도날드의 하나 값으로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 낙인이 여전하다는 거죠. 1% 정도만 등록을 했고 여전히 인신매매는 유지되고 있더라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이 나라는 성구매자만 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전 세계적으로 성을 사는 사람의 성비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겁니다. 98%가 성을 사는 사람, 성을 파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스웨덴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성 간의 평등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를 예방하는 거다. 이런 모토로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평가들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의회에서는요, 이런 노르딕 모델의 효과가 성구매도 많이 줄고 성판매자도 상당히 많이 줄더라. 성판매자라고 한다는 것이 본인이 성판매했지만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그 무엇에 위치되어 있을 때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과 동시에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노르딕 모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스웨덴이라든가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등등 이 나라들이 노르딕 모델을 이제 그 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성매매, 사람의 몸만 사고 파는 거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그 약자에 대한, 그리고 그 섹슈얼리티에 대한, 또 청소년에 대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노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인권 관점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더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뭔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취약한 사람에 대한 상업적인 성착취다. 이름으로 인해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사는 사람을 차단시키는 이런 정책이 정말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마음껏 발휘하자. 여러분,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그 주체자는 나란 말이에요. 주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란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떤 방식으로 성적 교감을 나눌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권 존중의 관점을 좀 갖자.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사고 파는 이 문제보다는 인간이 상품화되는 부분, 인간이 물건이 되어서 가치로 매겨지는 이런 부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것에, 거기에 더 명심돼야 되는 인권 존중의 사상, 이런 부분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어른과,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은 선생님이 될까요? 부모님이 될까요? 경찰이 될까요? 믿을 만한 어른과 성매매와 관련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성적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뭐 친구, 연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위기의 순간일 때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어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매매 예방교육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활동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활동지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